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이젠 삼국지 얘기를 해도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남들이 안 하는, 못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흔히 황건적에 대해서는 삼국지 영웅들의 초반 레벨업을 위한 잡몹, 도적대로만 보시고 황건적 토벌한 사람은 무조건 영웅, 황건적은 절대 악, 이렇게만 모두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황건은 군대 규모만 수십만이라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양이 정교한 건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엄청난 대규모 집단이었던 건 분명하죠. 400년간 이어져 온 초거대 국가를 휘청이게 만들 정도의 규모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양이라면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의 원래 직업이 전부 도적대였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양도 양이고 너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즉, 황건군은 원래부터 도적이었던 사람들로만 구성된 집단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가담한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민중들의 군집체였다. 근데 이런 인식은 전혀 없고 드립다 소설 하나만 보고 동네 비적 패거리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평범한 백성들이 왜 그렇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황건의 실체를 좀 알 수가 있겠죠. 사실 들고 일어나고 싶어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들고 일어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거는 게 아니고 잘못해서 실패하고 잡히면 사지거열, 능지처참을 당하는 게 난이거든요. 누가 좋아서 취미로 난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게 난이죠. 근데 백성들의 그 고통, 결단의 무게감이 소설에선 깡그리 지워져 있고 오로지 황건적 때려잡으면 영웅이다, 멋있다 이렇게 소리만 질러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럼 일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이 황건에 가담을 했을까? 대부분 사기꾼 장각의 도술 빙자쇼에 홀라당 넘어가서 휘둘린 것이다. 이렇게만 퉁치고 넘어가죠. 이건 사실 전형적인 그거거든요. 민중을 바보 취급하는 사관. 매우 전형적인 모습인데 극소수면 모르겠습니다. 극소수 광적 집단은 언제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황건은 극소수가 아니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기 도술에 휘둘리는 바보들이었다. 아주 전형적인 민중을 무시하는 사관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바보여서 사기꾼 쇼에 넘어간 게 아니고 목숨을 걸어주었다라는 건 당시 황건이 표방한 지향이 목숨을 걸어줄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걸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 목숨을 걸어줬겠죠. 백성이라고 무슨 자기 목숨을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숨의 무게는 황제든 백성이든 자기 자신에게는 똑같은 거니까. 황건난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영웅 서사시라고 하는 삼국지 전체 100여 년 동안 있었던 다른 모든 일보다도 황건적의 난 하나가 더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삼국지 시기가 무슨 그렇게 특별한 시기가 아닙니다. 대하드라마 영웅정패 삼국지 이러는데 사실 군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경쟁하는 거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무수하게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즉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흔한 스토리라는 거죠. 여러 동서양 역사를 다양하게 읽었던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얘기예요. 근데 황건날은 조금 다릅니다. 약간 특이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난, 봉기들이 있었지만 그것들하고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우발적인 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진승 오광의 난 이런 거 우발적으로 터진 거잖아요. 대부분의 민중봉기가 그래요. 근데 황건난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아주 체계성 높은 조직적 움직임이 거의 전국 단위 규모로 미리부터 준비가 되었었던 난입니다. 이게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정말 아무도 안 하는데 난이 벌어지기 이전, 즉 우리가 황건난이 터졌다고 알고 있는 184년 이전부터 이미 아주 광대한 조직망을 거의 전국 전역에 쫙 갖추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나씩 봉기를 착착 추진해 나갔었던 난이었다는 겁니다. 보통의 민중 봉기가 우발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승리하고 잘 나갈 땐 좋은데 조직 체계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체계화된 조직 군대하고 붙게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상대가 안 되는 타이밍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황건난은 상당히 다릅니다. 후한서 황보숭 열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록의 장각은 스스로 대현양사라 칭하고 자신들의 제자를 키웠다. 10여 년 사이에 그를 따르는 무리가 수십만이 되었는데 청주, 서주 등등 8개 주의 사람들 가운데 이에 응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미 봉기하기 이전부터 거의 반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다. 보통은 봉기 터지고 난 이후에 세력이 막 불어나면서 뒤늦게야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성급하게 조직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보통인데 장각은 조직부터 갖추고 난을 계획했다는 거죠. 게다가 그 조직이 무슨 동네 지역 조직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 조직이었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보통 난이 이제 어떤 그 지역적인 하나의 그 동네에서 출발해가지고 승리하면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게 일반적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황건은 반대예요. 전국 조직부터 먼저 선 구축을 했습니다. 후한의 주가 총 13개였지 않습니까? 개 중에 8, 무려 13분의 8 주에서 자신들의 조직망을 곤고히 구축부터 해놓았다. 게다가 그 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그리고요 이게 단순히 전국적으로 퍼진 것뿐만이 아니고 그 조직의 체계성 마저도 상당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후한서 그리고 장각은 이에 36개의 방을 설치하였다. 대방은 10,000명 이상, 소방은 6, 7천 정도로 각기 거수를 세웠다. 마치 흡사 무슨 군대 대대 연대 사단 이런 비슷한 형태로 방이라는 조직을 구축하고 또 거기에 급별로 지휘관을 각각 세워두었습니다. 군 조직을 방불케 하는 체계성을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진승오광의 난 이런 거 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스타트인 겁니다. 적어도 춘추 전국 진한 이 지역에서만큼은 기존에 이런 스타일의 난이 없었다. 즉 장각 같은 리더는 거의 처음 등장한 거다. 적어도 여기 역사에서는. 역대 가장 체계적인, 가장 혁신적인 민중봉기 리더였던 장각. 스테이지 1 잡몹은커녕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 눈여겨봐야 하는데 후한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슬로건이 이제 뒤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후한서 황건적은 1000명을 구실로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누런 하늘이 마땅히 들어서리 갑자해에 천하가 대길하리라 라는 글을 여기저기 써놓아되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라기보단 유일하게 알고 있는 황건의 슬로건이 이거잖아요. 요거. 근데 요걸 보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이 슬로건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그 시간적 계획성입니다. 일단 여기를 보면 갑자해에 천하가 대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년은 184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건난이 일어난 해이죠. 즉 여타봉기난처럼 우발적으로 일을 벌려나가는 게 아니라 나름의 디데이를 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조직적 계획성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획성 역시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권력층 내에서의 정변이다 그러면 야 우리 몇 월 며칠 날에 거사하는 거야 이럴 수 있겠지만 무슨 좁은 한 동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봉기를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 조직망을 쫙 갖춘 다음에 일제히 체계적으로 봉기하려는 계획을 짰다. 통신수단도 별로 없던 옛날 시기였던 걸 감안하면 이런 광대한 영역에서의 그 계획성과 추진력이 나름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명확한 목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런 민중봉기의 경우 실패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목표가 불분명해서 스스로 동력을 잃고 좌초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보통 이제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더 힘들게 하는 어떤 제도라든가 요소, 폭발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서 들고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병사들에게 급료로 쌀을 주는데 거기에 뭐 모래가 섞여 있었다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돼서 터지는 건데 근데 이게 터질 때는 확 타올라서 파워가 엄청난데 막상 몇 번 이기고 나면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이기긴 이겼는데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그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왕을 제거하고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 리더를 새 왕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거길 우리들의 해방구로 만들든지 해방구로 만든다면 거기서 경제적 자급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방어를 계속해 나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계획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 그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가 펼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에 대해서 서로 의견 대립하다가 자멸하는 경우가 10중 8구로 나옵니다. 바로 이런 우발성, 최종 목표의 불분명함 이런 거를 그 진압하는 측에선 굉장히 교묘하게 노리죠. 그래서 일단 불타오를 때는 그 화력이 감당이 안 되지만 계략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쓱 협상이 들어가죠. 아, 자 알았어 알았네. 그래 대체 원하는 게 뭔가 내 다 들어줌세 말해보게. 그래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줄게. 자자 들어주겠다는데 약속 문서도 써줄게. 그러니까 자 이제 됐으니까 병을 해산하세나.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러면 이제 그 봉기군 조직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죠. 왜냐면 이게 싸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군들 목숨 걸고 전투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야, 저 약속을 어떻게 믿냐? 지금 이 순간의 불길을 끄려는 간교한 시간 끌기 술책인 걸 왜 모르냐? 야, 그래도 우리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데 더 싸울 게 뭐가 있어? 너무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우리도 패해서 판이 뒤집히면 어떡해? 그나마 이 정도 얻었을 때 만족하자. 이렇게 내부 논쟁을 하다가 조직이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든 뭐든 기업이든 조직의 힘은 단결력에서 나오는 건데 우발적으로 터진다는 그 순간적 한때의 파괴력은 어떨지 몰라도 거의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습니다. 위정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술수에는 뭐 닳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해서 우발적인 나는 끝까지 성공으로 해피엔딩이 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이번 난의 최종 목적은 뭐다 이걸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죠. 왕을 갈아치우자는 건지 우리 영역을 확보해서 새 나라를 세우자는 건지. 근데 황건난은 이 슬로건을 보면 알겠지만 미리부터 난이 터지기 이전부터 목적이 슬로건에 나와 있어요. 하늘을 갈아치우겠다. 푸른 하늘을 누런 하늘로 바꾸는 것.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늘을 바꾼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푸른 하늘이 그 한나라인 줄 알고 뭐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황조를 세우자 이렇게 표피적 껍데기 해석만 퉁치고 끝내시는데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 그 푸른, 뭐 누런 이런 게 이제 그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오행설에서 나온 이야기죠. 목화토금수. 근데 오행설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 문구가 굉장히 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푸른 하늘이라는 게 이 한나라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모든 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두어보셨을 장기. 장기가 뭡니까? 초한지죠. 예. 초나라 한나라의 싸움이 장기 아닙니까? 근데 장기말 색깔이 어때요? 초나라는 초록색, 그리고 한나라 말은 빨간색이죠. 그리고 삼국지에서 그 위초고 중에 한나라 계승 정신을 가장 강력하게 표방했던 나라가 총나라 아닙니까? 근데 총나라 연호 중에 연묵리라고 있었어요. 이 염자가 불꽃 염자잖아요. 한나라는 이처럼 그 보통 통상적으로 불화, 붉은색으로 인식이 되었죠. 즉 황건 슬로건에서 말하는 이미 죽었다는 푸른 하늘은 한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른 하늘은 대체 그럼 뭔가? 이거는. 그리고 이 문장 전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이제 그 황건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사항들을 알려면 사실 우리가 그 오행설을 좀 알아야 합니다. 특히 황건이 이제 그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 노란색, 즉 토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행을 모르고 황건을 이해한다? 말이 안 되죠. 이 오행설이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미신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진짜 몰라서 하시는 얘기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깊이가 있는 인간 사회 통찰 철학입니다. 그 오행, 다섯 가지 요소, 목화, 토, 금, 수. 이 오행의 핵심은 각각의 요소들도 있겠습니다만 돈다, 순행, 이게 또 다른 하나의 핵심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죠. 그리고 다시 봄으로 돌아오고. 이 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구성하는 이 다섯 개의 힘, 이게 서로 교대로 강해지고 약해지고를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오행설 할 때 음양 오행설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세상에는 음과 양이 동시에 다 존재하고 있죠. 마치 목화 토금수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겨울에는 음이 강해지고 여름에는 양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건 어느 한쪽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거를 교대로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음과 양이 완벽하게 5대5 균형을 이뤄서 날씨도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시원하기만 하고 이런 상태만 지속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우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추웠다가 아주 더웠다가 이런 치우침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우주에 정적인 균형은 없다는 거죠. 오직 동적인 균형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얼핏 균형 잡혀 보이는 날씨인 쾌적한 봄만 마냥 지속되는 그런 정적 균형이 아니라, 움직임 없는 균형이 아니라 아주 더운, 아주 추운, 이게 서로 교대하는, 바뀌는, 순행하는 형태의 균형이 바로 우리 우주가 지향하는 균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현실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5대5가 균형 상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7대3이 균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선 겨울에는 음이 9, 양이 1, 지극한 불균형 같지만 사실 이게 균형이고 이때는 또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9대1이. 식당에 10번을 갔다. 짜장면 5번, 짬뽕 5번, 5번씩 먹는 게 이게 중형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5대5이지만 이게 굉장히 치우친 편향적 결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위장이 안 좋아. 그래서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짬뽕 0, 짜장면 10, 10대 0 이게 중형이고 정답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고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2대8 전략을 썼다. 아, 멋있다. 근데 과연 그게 나한테도 맞는 걸까? 한여름에 외투를 껴입는 형태가 되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은 겨울을 살고 있지만 나는 여름을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듣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우주의 동적 균형 원리를 베이스에 인지하고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어떤 지식을 어설피 접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오만 헛짓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음양은 알겠는데 목화토금수는 뭐냐? 사실 음양도 더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많은데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오늘은 황건, 노란색 이걸 이해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오행 각 요소를 좀 얘기해 보죠. 일단 수, 이게 제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게 물이죠. 그러니까 이 수를 파란색이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보통 오행설에서는 이 수를 검은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황건 슬로건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여기서 푸른 하늘은 물, 수 그게 아니에요. 만약 물, 수의 기운이었다면 이걸 푸른 하늘이 아니라 검은 하늘이라고 썼어야 하는 거죠. 그럼 물이 왜 검은색이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을 파란색이라고 인식하지만 여러분들이 물 한번 보세요. 물에 색깔이 있습니까? 아무 색깔이 없죠. 사실 물은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지만 실상 바가지에 바닷물 떠오면 어떤가요? 그 바가지의 색깔로 물이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물은 파란색이 아닙니다. 아까 푸른 하늘도 물, 수의 기운이 아니고. 그러면 황건이 이야기한 그 푸른 하늘은 뭐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음 금을 보죠. 금은 이게 이제 쇠금자잖아요. 즉 철, 쇠, 금속. 요 금은 이제 흰색입니다. 그리고 토, 이게 이제 노란색이죠. 황건. 화, 당연히 불, 빨간색이겠죠. 그럼 이제 이 네 개가 나왔는데 그럼 아까 황건 슬로건에서 나온
푸른 하늘은 뭐야? 뭐가 파란색이지? 엄밀히 말하면 파란색은 없습니다. 오행에 블루는 없어요. 굳이 있다면 그린, 초록색입니다. 엄밀히는 바로 목이죠. 나무의 잎,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는 엄밀히 말하면 블루 스카이가 아니고 그린 스카이가 죽었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파랑이냐 초록이냐 블루냐 그린이냐 이 구분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원래 우린 파랑하고 초록, 블루 그린을 잘 구분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신호등 색깔 뭐라고 하세요? 파란불, 빨간불 그러죠. 근데 신호등이 파란불입니까? 아니죠. 초록색이죠, 명백히. 근데 우리는 파란불이라고 누구나 말해요. 초록불이라고는 아무도 안 하죠. 원래 우리 언어에서의 색 개념문이처럼 파랑하고 초록을 그렇게 엄밀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할 때도 있지만 혼용해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할 때 이걸 창천이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창자가 뭐냐면 이게 지금 푸를 창자인데 이 한자가 또 다른 뜻이 우거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뭇잎이 우거지는 즉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창천이사에서 푸른 하늘은 물, 수를 뜻하는 게 아니라 목, 즉 나무의 하늘이 끝났다, 나무의 하늘이 죽었다, 그리고 토, 땅의 하늘이 들어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나라는 빨간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푸른 하늘은 그린 스카이, 레드가 아니죠. 즉 죽은 푸른 하늘은 한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황건을 한나라에 대항해서 일어난 봉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직 한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전부였다면 이 슬로건, 이게 이제 이 푸른 하늘, 초록 하늘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미 죽었다고 한 부분을 빨간 하늘이라고 했었겠죠. 빨간 하늘은 죽었다, 누런 하늘로 바꾸자. 이렇게 했을 텐데 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황건이 명백하게 가장 강력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던 이들은 빨간색 한나라가 아니라 초록색, 목, 나무가 상징하는 세력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 그린 스카이, 황건의 진짜 타켓, 황건이 정말로 타도하고 싶었던 이들, 그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하늘, 하늘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색깔을 알아봤죠? 이 이후에 이 황건의 비밀과 차후 이야기들은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